네, 맘카페에서 아동 학대 가해자로 몰린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 맘카페 일부 회원들의 도 넘은 신상 털기와 마녀 사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제와 어제 또 계속 그 포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거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보육교사, 숨진 보육교사 A 씨가 좀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김포에 한 맘카페가 있다 그래요. 회원 수는 3만 5천 명 정도 되고 여기 회원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해당 아이의 이모다. 이 아이는 내 조카다 이렇게 밝히면서 엄마가 아니고 이모. 예, 이모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가을 나들이 행사를 인천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예.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안기려고 하는데 선생이 이를 뿌리쳐가지고는 아이가 이렇게 나뒹굴어졌고 예. 그걸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그 돗자리에 흙 묻은 거 털던 거를 계속 털더라. 그래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애를 일으켜 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렸다는 내용이거든요. 언뜻 보면 좀 선생님이 지나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본 거는 아니고 거기에 있던 인천 서구에 사는 사람들 10명으로부터 들은 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본 게 아니고. 네, 예. 이거를 보고 당연히 이제 공분의 댓글들이 올라왔겠죠. 선생님 너무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막 올려왔어요. 그 카페 회원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카페 글을 올린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 그 어린이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는 예. 부모와 해당 교사 사이에는 오해를 풀고 이제 얘기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말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보도를 보면은 그 해당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예.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거 안고 가겠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모야 그때 내가 빨리 이거를 일으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젊은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해당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추모글도 올라왔습니다만 문제는 그 사건과 관련된 글을 뭐 삭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 그 운영진은 해명을 했어요. 이게 보도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 그 이모님의 글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문제가 있는 글로 확인을 했는데 이 같은 행동이 또 이제 아동 학대를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신상 정보가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이거를 지우려 했던 거는 이 이모님마저 그 선생님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우리가 그런 마녀 사냥에 노출이 될까 봐 예. 우리가 우려해서 취한 조치였고 논란이 되자 이건 이제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청원이 거의 8만 명 정도가 올라오면서 카페를 폐쇄하라, 그다음에 관련자를 엄벌해달라, 선생님의 그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카페 운영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 글을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 예. 이런 건 때문에 입건돼서 무슨 수사가 진행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단 해명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문제글이 올라옴에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타까운 그 보육교사 A 씨 입장에서는 뭐 유가족도 그렇게 했고요. 그 남자친구도 그렇게 했고 이 카페 글을 올린 원생의 이모 어떻게 보면 그 글이 좀 오해를 사게 된 걸 수 있을 텐데 이 원생의 이모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먼저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물을 뿌린 거는 선생님한테 물을 폭력인가요? 뿌렸으면은 폭행에 해당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소리 지른 내용이 이제 또 뭐냐에 따라 가지고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으면은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을 폐쇄시키겠다, 뭐 어디에 신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은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페에 글을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뭐 아니어도 할 수 없다, 나 들은 거 올린다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했으면은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어린이집 실명을 특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포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몇 명 안 되는데 뭐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특정이 가능할 수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특정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경우에 뭐 댓글을 달거나 뭐 동조한 이런 카페 회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동조하는 글을 올렸으면은 그냥 이런 식의 뭐 가벼운 동조글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신상까지 털었다 그러잖아요. 예. 신상까지 털면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달았으면은 이것도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신상을 터는 과정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또 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정보를 누출한 경우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신상을 터는 과정에 따라서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도 같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억울함을 좀 A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어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맘카페 운영진에 대한 어떤 뭐 그 관련자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 파악해야겠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카페 운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이거를 뭐 글을 삭제를 하거나 따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방치했으면은 이게 또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마음카페 운영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게 맘카페라는 게 저희가 뭐 어제도 짚어왔습니다만 신종 어떤 갑질 집단이다 이런 표현도 물론 뭐 좋은 순기능한 그 카페도 있을 텐데 많은 회원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 세금도 내지 않고 돈을 받고 어떤 카페 물건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겠고 특정 식당을 홍보 혹은 또 비방하는 경우로 있어 뭐 고사시킬 정도의 그런 비방도 이루어진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뭐 몇천 몇만이 되거든요. 예. 그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공론으로 충분히 이게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 운영진들이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충남 어디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예. 몇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뭐 몇 달치 식비를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태권도장 어디까지 이렇게 딱 특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승합 차량이 아기를 태우고 가는데 경적을 울리면서 나를 위협했다.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는 그 태권도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 태권도장 원장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위협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적도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가 처음에 생기게 된 그 취지는 참 좋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건전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렇죠. 이게 제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은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느 유치원에 내야 될지 그런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엄마들로부터 교구는 뭘 사고 이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정보를 얻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어떤 검증된 정보를 올리지 않고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검증이 안 된 것들을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 자기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올리는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표현의 자유상 못 올리게 규제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카페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누가 어쨌든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아이도 학대받을 수 있겠냐 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기까지를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이게 좀 모르겠으면 그냥 말을 안 해야 돼요. 괜히 같이 동조하고 했다가 나도 같이 명예훼손죄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좀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좀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SNS에 막 것도 있는 퍼지고 게 나서. 누군가가 다수가 비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 마치 내가 또 다른
별종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더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 카카오톡방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무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 말을 다는 순간 이렇게 난타질을 당하거든요. 예.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떤 그 집단의 위력을 이용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의 이제 뭐 좀 자정 자격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해달라 이런 국민 청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특별한 규제 방안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뭐 이런 SNS 상에 진짜 무분별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뭐 가짜 뉴스 대책반을 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누구를 모욕한다든지 뭐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처단하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라든지 이런 열린 공간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 자정작용에 맞출 필요밖에 없는데 명예훼손적인 사항이 있으면 좀 엄벌을 하고 그다음에 예. 운영진에 대해서도 그 카페를 운영하는 데 대한 법적인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신상털기 같이 개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스스로 모든 회원들이 자정자격을 통해 스스로가 좀 그걸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주범이 이제 그 스리랑카 분이셨는데 사람이었는데 현지에서 이게 우리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었고 근데 현지에 다시 법정이 섰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98년에 대구의 한 이 도로에서 대구의 여대생이 이제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를 하다가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30m 지점에 이 여학생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서 어떤 신원불명 사람의 DNA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건이 그냥 종결이 됐었는데 2011년에 스리랑카인 3명이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검거가 됐는데 이때 이 사람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그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검거를 했습니다. 스리랑카인 1명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는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거는 98년인데 이 사람이 검거가 됐던 거는 2011년이거든요. 예. 근데 특수 강간 같은 경우에 강간이나 특수 강간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최대 10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 강도 강간이 성립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이 강도죄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스리랑카로 도주했던 공범으로부터 누군가가 내가 뭐 강도를 범행을 했고 어떻게 여학생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다는 말을 누군가가 들어가지고는 옮겼는데 네. 여기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정에서는 이 강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다, 무죄다 그러고 이 강간에 대해서는 예. 공소시효가 끝났다 해서 이제 이렇게 종결이 됐었는데 보니까는 스리랑카 기준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담팀을 꾸려가지고는 증거 서류를 그쪽으로 직접 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는 결국 그쪽에서 새롭게 수사를 하기로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특수 강도 강간이나 무슨 강간죄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그쪽 스리랑카 검찰에선 이거를 성추행으로 봤대요. 왜냐하면은 그 여학생의 속옷에서 DNA가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여학생의 몸이 아니라 속옷에서만 발견된 거를 가지고 어떤 강간의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학생이 사망했을 때 부검 결과 어떤 성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강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를 한다고는 하는데 예. 이 성추행 혐의가 스리랑카 그 죄명으로 볼 때는 5년 이하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쁜 짓을 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중벌은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결국에 초동 수사가 좀 면밀히 됐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가 98년이잖아요. 지금같이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CCTV가 잘 있었다면은 분명히 이 남자 검거됐을 거예요. 스리랑카인. 그리고 초동 수사에 그때도 무슨 목격자 속옷이 떨어져 있고 거기서 누군가의 DNA가 검출이 됐다면은 그 늦은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목격자는 없었는지 지나간 사람은 없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사를 하고 뭐 근처에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의심을 행적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좀 더 이렇게 초동 수사를 면밀히 했었으면은 지금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스리랑카 가서라도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하면 더 큰 충격인 거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평생 가는 아픔이고 그 충격인 건데 이게 공소시효로서 무죄가 된다는 건 참 같은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답답하신 느낌 드실 때 있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예. 이제 면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무죄는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게 형을 받을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태완이법 이후에 뭐 사형이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그게 바뀌었잖아요. 법이.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움직임은 있는데 근데 예. 공소시효라는 게 또 이걸 완전히 없앨 수도 없거든요. 법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이 범죄자가 받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중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 제대로 못 해가지고는 공소시효 지났다 그러면 공분에 쌓이게 되는데 이걸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더 완화해서 규정을 하는 게 예. 필요한 것 좀 같아요. 특별하게. 예. 자, 그리고요. 내일 오후에 택시업계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우버 택시를 도입한다고 그랬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우버 그 운영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벌금 처분이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카카오 카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카카오 더하기 카풀인데 이게 뭐냐면은 출퇴근 시간대 택시 잡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게 보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택시가 길에 많아요. 빈차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게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잘 이용을 하는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택시를 잡을래도 안 되고 뭐 카카오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택시를 호출을 해도 전부 이렇게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 이러고 네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카풀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전자와 그다음에 탑승자를 연결해줘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해주자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그래가지고 예. 지금 운전자 모집을 공고를 하고 있고 운전자가 참여를 원한다면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카카오티 카풀 크루라는 앱을 설치해서 뭐 계정을 인증받으면은 이게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택시 업계에서 볼 때는 이게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를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요금이 상당히 들어간다 그래요. 일단 면허가 있어야 되고 택시 회사에서 몇 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뭐 이런 운전자라든지 우버 같은 경우에는 투잡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쉽게 할 수도 접근할 있고 수 있는데. 요금 면에 있어서도 그 예. 피크 시간대는 요금이 좀 올라가지만은 뭐 합승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분할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보다 또 이득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는 이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 변호사 같이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택시 안 잡히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발동동 경우는 불러요.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카풀에 대해서. 일단 순기능은 뭐냐면은 지금 통계가 나온 게 뭐냐면은 아침 시간대에 한 20만 5천 명 정도가 이게 택시를 호출을 한다고 그래요. 20만 5천 명이군요. 이게 딱 연결이 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절반도 총 못 미치고 3만 7천 연결이 그러니까 승인이 된 적도 있다 그러거든요. 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연락을 한 게 3만 7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야 시간대는 13만 명이 불렀는데 4만 명이 응답을 한 적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냥 정신적인 그런 낭비로 볼 때는 이런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면 이게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예. 택시,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노선이 또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게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뒤에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지금 그렇죠.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역기능의 면에서는 지금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택시 기사들은 이거를 어떤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카카오 택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는 택시 호출 그런 사업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가더니 이제 이것마저 한다 그러면서 뭐 이게 재벌들의 골목 상권 침해다. 택시 예.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율하기가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현행법상에 보면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면은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이용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대하고 규모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하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서도 신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특히 예. 여자 승객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택시 기사분들은 그것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 누가 운전자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뭐 앱상으로 연결이 그렇죠. 돼가지고 택시를 타보면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또 그런 우려들도 낳고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규모, 시간대와 그다음에 택시 운전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충분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예.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철수를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우버 서비스는 어떻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예. 우버 서비스 이용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상당히 들어봤습니다. 편하거든요. 이렇게 예, 가가지고는 들어봤습니다만. 택시를 예. 불러가지고 이게 타는데 누군가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행 가면 쓰라고. 근데 해보셨어요? 저는 직접은 안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우버 택시가 다른 나라에선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기존 택시 운전사들이랑 마찰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우버가 철수를 했던 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한다는 거거든요. 유상으로 이제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차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벌금을 맞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철회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명협의회라는 데서는 이제 카풀 같이 어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기존 어떤 택시기사들의 반발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확실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답답한.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를 해주시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에 따르면 이걸 아예 그냥 허용을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법에 보면 출퇴근 시간대는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는 이게 규모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대 그런 것들을 적절한, 좀 예.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기능, 역기능 들어보면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예. 적절한 묘수를 정부가 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점을 좀 잘 찾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